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텍스트형 판단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반부에 특히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등장했었던 숫자 정보와 관련돼서는 수리적인 정보 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모든 신호등은 신호 운영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이 신호 운영 계획이란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체는 사실 우리한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신호 순서, 그 다음에 신호 시간, 신호 주기라는 세 가지 개념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 진입 시간 기역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일종의 퀴즈처럼 이 기역에 들어가야 될 숫자 값을 골라야 되는데, 기역초에다가 횡단 시간은 횡단보도 1m당 1초씩으로 계산을 해서 더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행 약자나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 밀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긴 시간을 제공합니다. 일반과 예외의 구도고, 길이가 30m, 32m인 횡단보도 같은 경우 보행 시간은 원칙적으로, 즉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39초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보기에 괄호 안에 있었던 1m당 1초라는 정보가 32m가 39초로 계산될 때는 원칙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면 32m는 32초로 계산되고, 나머지 7초가 기본적인 보행 진입 시간인 여기 기역초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7초가 된다는 것을 이 부분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1m당 1초보다 완화된 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냥 생각하셔도 이건 답이 바로 나오긴 해야 되는데요. 1m당 1초보다 완화됐다면 1m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준다는 겁니까? 더 적은 시간을 준다는 겁니까? 더 많은 시간에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1m당으로 치면 1초보다는 더 높은 시간을 부여해 줄 겁니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괄호 니은에 들어가는 정보는 미터당 1초입니다. 1초보다 높은 값을 1m에다가 설정을 해주는데 1초 기준으로 하면 이 미터는 1m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수치값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일단 0.xx 형태가 된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디귿에서 기역과 니은의 합은 8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먼저 이제 판단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는 계산을 요구하는 선택지는 나중으로 미루고 단순히 그냥 텍스트만으로도 판단이 되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안에 등장했었던 정보에 따라서 전방향 적색 신호와 한 박자 늦은 보행 시도 방식,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를 운행하신 분들이라면 경험을 하셨을 건데, 이 사거리 같은 곳에서는 전방향 신호가 잠시 동안 다 빨간색이었다가 그 다음 이제 한쪽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언급됐었던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라는 것은 차량 녹색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한테 좀 더 편의를, 좀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이 차량 녹색 신호가 끝나고 나서 한 1초나 2초 뒤에 보행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 기역은 보행 녹색 신호,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건 뭐 상식이지만 일단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니은 어떤 교차로에는 모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 이것도 3문단의 전반부에서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 그냥 바로 매칭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녀석들부터 먼저 판단하셨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4번이 정답인 게 나옵니다. 요 수치 계산 안 하셔도. 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가볍게 스파링 문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 4번. 자, 4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법규 스타일 문제입니다. 이번 연도 시험은 특히 숫자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책형 기준으로 뒤에서 다루게 될 24번 문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안이 올라왔을 때, 발의가 된 법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의 과반수를 넘기고, 그 다음 5분의 3 이상의 표결을 받고, 그 다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회부가 되었을 때 이것을 며칠 내에 해야 되는가, 이런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법규에서는 날짜 계산하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날짜 계산에 좀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따가 보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법규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푸는 게 아니라 차라리 퀴즈 문제나 계산형 문제 중에서 아주 단순한 문제들부터 우선적으로 푸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 운영에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번 문제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었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A국 사업 타당성 조사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야 되고, 이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들인가? 요건 효과 구조를 지금 여기서 뭐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연원 구조죠.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충족 500원이라는 총 사업비. 그 다음 국가 재정 지원 규모는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녀석들의 조건은 500억과 300억이라는 수치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 중에서, 자, 두 번째죠. 제 땡땡조, 동그라미 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시간, 어떤 거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뭐까지 있습니까? 제가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시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중에서 2년 이상이라는 완성 소요 시간이 드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일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삼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약간 이것도 수치 정보는 또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 그 다음에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 자, 여기에서는 항목이 세분화가 되었는데 입준되면 바로 보기로 내려가셔서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겁니다. 일단은 끝까지 볼게요. 2항에 들어가서는 제1항의 대상 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까는 그냥 대상 사업이 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이와 같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은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인가? 총사업비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했거나 아니면 사업 물량 등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별도로 따져야 됩니다. 근데 법규 문제 푸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첫 번째 조부터 끝분 그 마지막 한까지의 정보가 한 번에 다 종합 처리돼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 잘 없죠. 다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세모조의 두 번째 항 정도 가기 전에 한번 끊어서 판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기 기억. 국가의 재정 지원 비율이 50%인 사업비 50%인 총사업비 550억 원 규모의 신규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이거 첫 번째 조만 가지고도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550억 원으로 충족이 됐지만 이 녀석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 재정을 받습니다. 그 비율이 50%니까 275억 원을 국가 재정 받는 거죠. 근데 300억이라는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아까 봤듯이 총사업비 500억 원과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은 선언 관계가 아니라 연원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근데 기획은 275억 원이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안 되죠. 그래서 기획을 제외를 시키고, 두 번째,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 국가기관 같은 것만 쫙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민간 언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에서 1항에서. 자, 해당하죠? 이거는 수치 판단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기획과 니은을 일단 골라내면, 아니 기획을 빼고 니은을 골라내면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디귿과 니을 둘 중에 뭐 하나까지는 보면 되죠. 안타깝게도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디귿과 리을이 남았는데 딱 보셔도 어떤 거 판단하기가 좋겠습니까? 리을 판단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라면 리을부터 우선적으로 따져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리을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가? 아닌 게 하나 있었죠. 두 번째 조에서 1항의 2호를 보시면 이 녀석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이상이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잘못됐으면 자동적으로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디귿까지 추가로 뭐 본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으로서 사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 전액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총사업비 46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 증가한 경우, 총사업비가 10% 증가했으니까 처음에 460원 플러스 46억 원,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가 506억 원으로 뻥튀기 됐습니다. 증가했죠? 2항의 1호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이 녀석은 실시해야 됩니다. 네, 맞는 녀석이죠. 물론 실전에서는 티귿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넘어가셨어도 됐죠?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 일단 상황이 등장하는 문제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좀 간단하게 눈대중으로라도 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 상황을 봤더니 화가 갑이 자신이 그린 군마라는 이름의 회화를 을에게 판매했고, 화가 병은 정의 위탁을 받아 정의 모델로 한 초상화를 그려 이를 정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림과 관련된 어떤 작가와 이것을 산 사람이나 모델로 한 사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가볍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작자는 미술, 건축, 사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지는데, 전시권은 저작자인 화가 등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이 미술 저작물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다만 자, 예외가 나왔습니다. 전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진열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 요거 하나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향상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해두시고, 또한 저작자는 복제권도 가지기 때문에 타인이 미술 저작물 등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데 나옵니다. 저작자가 미술 저작물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저작자의 전시권, 복제권과 소유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거는 별도의 시행령처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판단할 만한 선택지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녀석은 집에서 진열하는 경우는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진술로 나오겠죠. 자, 아래쪽에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 1번 없고 2번 자신의 거실벽에 걸어놓았을 때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을이 감상하기 위해서 군마를 자신의 거실벽에 걸어놓았을 경우, 자신의 거실벽이니까 이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개적인 전시가 아니었죠. 따라서 2번은 잘못됐습니다.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봤었던 것에서 또 판단이 되는 게 있는가? 3번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을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 자, 요와 관련돼서는 아직 살펴볼 수가 없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5번 B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그러면 일단은 2번까지만 정리되고, 다시 본문으로 올라와서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첫째부터 보겠습니다.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에 소유자나 그의 허락을 얻은 자는 자유로이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을 전시할 수가 있지만, 가로나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이 항시라는 말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거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케이스? 공개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라는 요 요건 상황에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항시 개방된 장소, 그 다음 요 경우는 저작자의 허락이라는 결과 부분이 매칭이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다시 선택지를 보면 되겠지만 이건 너무 지금 끊어서 하는 거니까 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은 제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등등등은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라는 것까지 놓치지 마셨어야 됐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복제하는 거고, 두 번째 또 그냥 복제하는 거, 세 번째만 판매 목적.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미술 저작물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만 이 판매라는 말이 한정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 케이스는 역시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고, 세 번째, 화가나 사진작가가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상황의 두 번째처럼 초상화 같은 거를 그릴 경우에는 이 녀석을 전시 복제할 경우 사진작가는 위탁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봤으니까 나머지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은 항시가 아니라 잠시죠. 잠시 전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락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3번,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을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 자, 이거는 다 그냥 진술들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대상을 잘 보셨어야 됐죠. 여기에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은 저작자인데, 상황에서 저작자는 화가 갑이었습니다. 을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죠. 갑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음 4번. 병이 정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정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위탁받아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시 복제하려면 위탁자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정. 네, 4번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이 녀석은 아까 봤었던 미술 저작물 등의 판매 목적일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 자, 벌써 또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왠지 빠른 느낌이 드는데 제 페이스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A 대학 학사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게 짝지은 것.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방금 봤었던 5번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살짝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상황에서 뭘 요구하고 있었는가? 상황, A 대학의 학생이 지적할 수 있는 최장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최장이라는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본문의 규정 보실 때도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가 프로세스가 이미 방향성을 잡고 작동하게 될 겁니다. 최대니까 뭐뭐 이내에서 라고 한다면 그 이내의 맥시멈 지점을 그냥 바로바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A 대학에 특별 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 휴학 없이 제적할 수 있는 최장 기간, 역시 최장 기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이거는 특별 입학이라는 그런 어떤 한정 없이 다 포괄적으로 제적할 수 있는 최장 기간. 두 번째는 특별 입학한 경우에 일반 휴학이 없다는 조건까지 추가된 최장기간. 자, 이와 같은 방향성 잡은 상태에서 다시 앞쪽. 목적은 별거 없죠? 두 번째죠. 제적기간과 수료연한. 제적기간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의 기간으로 휴학기간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적기간 안에는 휴학기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휴학한 날짜들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고, 이항 졸업을 위한 수료연한은 4년으로 기본적으로 삼지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수료연한을 달리해서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학 습득을 위해서 수료연한을 1년 연장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호 특별 입학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바로 2년 차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수료연한이 자동적으로 3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 최장이 되려면 외국인 유학생의 케이스로 가셨어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의 기육과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이 5년입니다. 기본 5년에다가 아까 봤었듯이 휴학 기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휴학과 관련된 것은 3조. 2조 2항에 있었던 수료와 동시에 졸업한다. 여러분들 다 졸업하셨습니까? 네. 수료와 동시에 여러분들 졸업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여러분을 보듬어 줄 수가 없고 3조로 이제 넘어가셔서 휴학. 1항 휴학은 일반 휴학과 해외 어학 연수를 위한 휴학으로 구분하는데 2항 일반 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왔죠. 일반 휴학과 해외 어학연수 이게 별개로 작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휴학하면 해외 어학연수는 못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망을 봤더니 해외 어학연수에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3조에 따라서 외국인 학생의 기본 5년이라는 이 연한에서 수료연한에서 첫 번째 일반 휴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인 2년 반. 근데 얘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6개월이라고 정리하죠. 2년 6개월을 그냥 그대로 휴학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뭐였습니까? 어학연수 휴학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역시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과할 수 없다는 말 다 바로 적용되셨죠?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2년 6개월 안 됩니다. 그러나 초과할 수 없다니까 2년 6개월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것도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진술을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 번째 조에 있었던 휴학 기간 2분의 1 이상은 불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안 되고 2년까지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이상과 초과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돼서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단위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2년밖에 신청이 안 되는 거여서 9년 6개월. 그래서 첫 번째 기육과 관련된 것은 2번 아니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
상황에서 특별 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 휴학 없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최장기간이기 때문에 제2조의 2항에 있었던 특별 입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을 잡고 특별 입학은 기본 3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휴학이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어학 연수 휴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1.5년이 나오지만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삭해서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 4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 문제에 등장하는 요 숫자 계산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